최근 하버드대 교수가 던진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것의 공급을 단 하루라도 중단한다면 전 세계 경제는 그 즉시 멈춰버릴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것 두 개 중 하나는 무조건 한국산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압도적인 점유율이 시작된 건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폐 혁명의 그날부터였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유로라는 새 돈을 만들며 전 세계의 경제 질서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나라들이 특수 금속 소재 대량 생산에 줄줄이 실패하며 화폐 유통이 통째로 멈춰버릴 위기에 처했던 사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대한민국은 단 30일 만에 그 기술 장벽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술력이 이제는 전 세계 K방산의 거대한 핵심 축이 되어 모든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없이는 경제와 안보를 단 1분도 지킬 수 없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유럽 통합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로화입니다. 그 유로화 동전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유럽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클라우스 리히터입니다. 독일 연방 조폐국 기술 책임자 출신이며 유로화 동전 소재의 최종 안정성을 검증한 사람입니다. 현재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금속 및 재료공학을 연구하는 교수로 재직하며 통화 시스템과 전략 소재 정책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승인했으니까 정확히 압니다. 그 황금빛 동전의 금속은 유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유럽인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유럽이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니까요. 저는 평생 한 가지를 믿어왔습니다. 전략산업은 유럽 스스로 지켜야 한다. 통화는 주권이고 주권은 외부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럽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시장을 살릴 것인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폐 교체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럽 3억이 넘는 인구가 하루아침에 새로운 돈을 쥐어야 했죠. 한 사람당 약 200개의 동전이 필요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수십억 개입니다. 수십억 개의 동전을 동시에 찍어내야 했습니다. 일정이 하루라도 밀리면 시장은 유럽 통합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투자자들이 빠지죠. 투자자가 빠지면 환율이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유럽 경제 전체가 출발도 하기 전에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일정도, 품질도, 금속도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니켈이었습니다. 기존 동전에 들어가던 합금속 니켈 성분이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진 겁니다. 유럽 소비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죠. 언론이 물고 늘어졌고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 동료 한스가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클라우스, 이거 봤습니까? 뭔데 그래? 니켈 알레르기 보고서입니다. 오늘 아침에만 언론 기사가 12건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접촉성 피부염 발생률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 수치가 맞는 건가? 검증된 겁니다. 독일 피부과학회 자료까지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합금 하나가 유럽 통합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3억 인구가 매일 손으로 만지는 동전인데 건강 문제가 터졌으니 이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즉시요. 그때 북유럽 금속 네트워크가 나섰습니다. 핀란드 조폐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었죠. 이들이 내놓은 답이 노르딕 골드였습니다. 니켈을 완전히 빼고 구리를 기반으로 만든 새로운 합금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기술 회의에서 핀란드 측 수석 연구원 에이노 코르호넨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니켈 없이도 동전에 적합한 합금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노르딕 골드의 성분표가 떴죠. 구리 89%, 알루미늄 5%, 아연 5%, 주석 1%. 실험실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색상도 안정적이었고 내마모성도 기준을 통과했죠. 색상 유지력은 기존 합금 대비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3000시간 가속 마모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프랑스 대표단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유럽 기술로 해결한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르딕 골드는 단순한 합금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기술 자립의 상징이었죠. 저도 안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유럽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하는 것과 공장에서 수십억 개를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저는 이걸 30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시제품 10개가 완벽하다고 해서 양산품 10억 개가 완벽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그리고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핀란드 조폐국 기술 책임자 유하 레이노넨이었죠. 리히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대량 압연 라인에서 색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배치에서 나온 소전인데 색이 다릅니다. 편차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표면에 미세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색상이 다른 동전이 시중에 풀리면 위조 논란이 터집니다. 균열이 있는 동전은 자판기에 걸리죠. 사소해 보이는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통화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납기 일정은 맞출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브뤼셀이 아니라 전화 회의였죠. 그만큼 급박했다는 뜻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프랑스 재정 고위 관료장 피에르 모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핀란드 측이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에도 금속 가공 역량이 있습니다. 에이노 코르호넨이 즉시 반박했죠. 시간을 더 주십시오. 공정을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르딕 골드는 우리가 개발한 합금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출범까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모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서둘러서 품질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에이노도 물러서지 않았죠.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독일 재무라인의 실무 책임자 베르너 플로에거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감정적으로 가지 맙시다. 리히터, 당신이 기술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핀란드가 일정 안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그 무게감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데이터만 놓고 보면 쉽지 않습니다. 대량 압연 공정의 안정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험실 성과와 양산 사이의 격차가 예상보다 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의 무게를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유럽 통합의 상징이 될 화폐가 금속 하나 때문에 멈춰 설 수도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외부 공급선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회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외부라니 유럽 밖을 말하는 겁니까? 프랑스 측 모렐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죠. 전략 산업을 외부에 넘기자는 겁니까? 유럽의 통화를 다른 나라에 맡기겠다는 말입니까? 북유럽 기술 네트워크 측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에이노가 목소리를 높였죠. 노르딕 골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우리의 합금을 외부에서 만든다는 건 기술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금융 안정을 우선시하는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출범이 연기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이 무너집니다. 통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논쟁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양쪽 다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자존심도 중요했고 일정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지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베르너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히터,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 말입니까? 외부 공급선 말입니다. 가능한 곳이 있긴 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나 들어온 게 있긴 합니다. 아시아 쪽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노르딕 골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아시아요?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베르너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대한민국이라 동전 소재를 아시아에서 가져오자는 겁니까? 프랑스가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일단 보고서는 검토해 봅시다. 조용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가 표지에 찍혀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의 금속 산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서 값싸게 물건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유럽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를 그런 나라에 맡긴다는 건 제 신념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핀란드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출범 일정이 흔들리는 순간 유럽 전체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세계 70여 개국에 소전을 공급하고 있다는 기록, 이미 유럽 일부 국가에도 납품한 이력, 그리고 울산이라는 도시에 구축된 완성형 금속 공급망에 대한 분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그 보고서를 덮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위기가 아니라는 걸요. 유럽의 자존심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고 저는 그 충돌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속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이름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유럽 사람으로서 그리고 30년간 금속을 다뤄온 기술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스가 커피 두 잔을 들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클라우스, 시간 좀 있습니까? 무슨 일인가? 주말 동안 좀 더 파봤습니다. 그 한국 회사 건 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스, 그 건은 아직 공식 검토 대상이 아닐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한스가 테이블 위에 서류 묶음을 올려놨습니다. 제법 두꺼웠죠. 저는 마지못해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회사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작은 공장 하나에서 출발한 회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산업 기반이라고 할 것이 없었죠. 그런 나라에서 구리와 합금을 다루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맨손으로요. 여기 보십시오. 설립 초기에는 구리 가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동전용 소전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한스가 손가락으로 연표를 짚었죠. 국산화라.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 전량 수입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동전을 만들 소전조차 외국에서 사와야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국 화폐의 재료를 남의 나라에 의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통화는 주권입니다. 그 주권의 물리적 기반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건 독립국가로서 치욕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하고 그 다음은 수출입니다. 국산화 성공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해외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수출 대상은 대만이었죠. 대만? 작은 시장 아닌가? 시작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수출국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그 목록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라고. 네, 이미 유럽에도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소전을 쓰고 있었다고?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모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럽의 통화를 아시아에 맡기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프랑스가 이미 한국 소전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러니를 넘어서 모순이었죠. 한스, 이거 모렐이 알고 있을까? 글쎄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소전 납품은 조폐국 실무 라인에서 처리하니까요.
정치권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이미 쓰고 있는 걸 모르면서 반대한 거란 말이지. 한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수출국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그래프가 나왔죠. 처음 한두 나라에서 시작해서 10여 개국, 30여 개국, 그리고 70여 개국까지 그 성장 곡선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값싼 가격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가격만으로는 70여 개국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동전 규격이 다르고 합금 성분이 다르고 품질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 모든 걸 맞춰가면서 70여 개국에 납품하려면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걸 알겠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구상에서 유통되는 동전 2개 중 하나는 이 회사가 만든 소전으로 찍혀 나온다는 뜻일세. 한스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개 중 하나요? 그래, 세계 절반이야. 우리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쪽이 아니라 지리적 조건을 분석했죠. 한스가 아침에 언급한 울산이라는 도시가 계속 신경 쓰였으니까요. 자료를 펼쳐놓고 보니 그 도시의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순도 구리 재련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고순도 아연 공장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이 회사의 합금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서 전부 해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유럽의 금속 공급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재료는 북유럽에서, 가공은 독일에서, 조립은 또 다른 나라에서 국경을 몇 번씩 넘겨야 하나의 제품이 완성됩니다. 운송시간, 통관 절차, 품질 편차. 국경을 넘길 때마다 리스크가 쌓이죠. 그런데 이 한국 회사는 그 모든 것을 한 도시 안에서 끝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생태계요? 한스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납기가 빠르고 품질 편차가 적고 원가가 낮은 거야. 이건 단순히 공장을 크게 지은 게 아닐세. 수십 년에 걸쳐 산업 구조 자체를 설계한 겁니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클라우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우리가 이 회사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시아의 값싼 공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며칠 뒤 베르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히터, 한국권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업 이력과 공급망 구조까지 분석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뭡니까? 이건 하청업체 수준이 아닙니다. 체계가 다릅니다. 전화 너머에서 베르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핀란드 쪽에서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정 안정화에 최소 수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수개월이면 출범 일정에 맞습니다. 맞출 수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리히터, 비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한국 기업에 테스트 샘플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테스트 샘플을 요청한다는 건 한국을 공식 후보로 올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이었죠.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신념, 전략산업은 유럽이 지켜야 한다는 그 믿음이 제 손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올바른 판단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겨울 하늘은 유난히 낮고 어두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몰랐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폐허를 딛고 일어나 수십 년간 금속 기술을 쌓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조용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세계 절반의 동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샘플이 유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보고서 속 세 글자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샘플 요청을 보낸 뒤 저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확신과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런데 그 감정을 정리할 틈도 없이 일이 터졌습니다. 모렐이 알아버린 겁니다.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모렐에게서 직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터, 한국에 샘플을 요청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목소리가 얼어 있었죠. 사실입니다. 누구 승인을 받고 한 겁니까? 기술 검증 라인의 판단입니다.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대한공급선의 기술 검증은 필수적입니다. 기술 검증이 아니라 항복 선언입니다. 유럽이 자체 해결하지 못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모렐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외부 공급선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유럽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죠. 모렐, 저도 자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전략 산업을 외부에 맡기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핀란드가 수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개월이면 출범 일정이 무너집니다. 그건 핀란드의 문제입니다. 프랑스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노르딕 골드 대량 아변 설비가 있습니까? 모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리히터,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치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죠. 자존심과 체면과 산업 패권이 얽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스가 서류 봉투를 들고 달려왔죠. 클라우스, 한국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벌써 보낸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나흘입니다. 나흘 만에 답신을 보냈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 기업이었다면 검토만 2주는 걸렸을 겁니다. 내부 승인 절차, 법률 검토, 사업 타당성 분석,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한 달은 좋게 걸리죠. 그런데 나흘이라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답신만 온 게 아니라 기술 자료가 함께 왔습니다. 한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꽤 두꺼운 기술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노르딕 골드 합금에 대한 자체 시험 데이터, 대량 아변 공정 분석, 색상, 안정성 테스트 결과, 내마모성 시험 성적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요구한 범위를 넘어선 건데,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합금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노르딕 골드의 정확한 배합 비율과 공정온도, 아변 속도, 냉각 조건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깔끔했습니다.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한스, 이 데이터 형식 좀 보게. 유럽 표준 시험 규격에 맞춰져 있어. 네, 저도 봤습니다. 우리 기준에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그 말은 이 회사가 유럽 시험 규격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여 개국에 납품하려면 각 나라의 기준을 전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럽 규격은 그중 하나일 뿐이겠죠. 저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색상 안정성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핀란드가 대량 생산에서 실패한 바로 그 항목이었죠. 같은 배치에서 나온 소정길이 색상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 그런데 한국 측 데이터에서는 편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죠. 이게 맞는 건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검증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이 수치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야 해. 그날 오후 저는 독일 연방재료시험소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에서 샘플이 도착하는 대로 독자적인 검증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죠. 유럽 기준으로, 유럽 장비로, 유럽 인력이 직접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은 객관적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한스가 실험실에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크지 않은 상자였죠. 그 안에 노르딕 골드 소전 샘플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고 샘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핀란드 시제품과 같은 색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균일해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아변 공정에서 미세 균열이 발생했던 핀란드 샘플과는 확연히 달랐죠. 한스, 이거 만져봤나? 네, 표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색상 편차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야, 기계가 말해줄 거야. 샘플은 즉시 연방재료 시험소로 보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시험소에 전화를 걸었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리히터, 서두르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소 소장 디터분트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일정이 급한 겁니다. 압니다. 하지만 이건 유로화의 미래가 걸린 테스트입니다. 대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디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요. 그리고 2주 뒤 디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히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오십시오.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좋은 뜻일 수도 나쁜 뜻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차를 몰고 시험소로 향했습니다. 시험소 회의실에 도착하니 디터가 테이블 위에 시험 성적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스도 함께 불러달라고 했더니 이미 와 있더군요. 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터가 안경을 고쳤으며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색상 균일성, 기준치 이내입니다. 핀란드 샘플 대비 편차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3분의 1이라고요? 네. 같은 배치 내 색상 편차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두 번째 항목, 내마모성, 기준 통과. 3000시간 가속 마모 테스트를 완료했고 표면 손상이 허용 범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아변 안정성. 이게 핵심입니다. 핀란드가 대량 생산에서 실패한 바로 그 항목이죠. 한국 샘플은 안정적입니다. 미세 균열 없음, 두께 편차 기준 이내. 저는 성적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저는 점점 할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디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디터가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리히터, 나는 30년간 금속을 시험해왔습니다. 이 수치는 거짓이 아닙니다. 한국 샘플은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상회한다고요? 여러 항목에서 핀란드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2번 돌렸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한스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죠. 클라우스, 저번에 3번 재계산했다고 하셨죠. 디터는 2번 돌렸고요. 5번째 확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시험 성적서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딘가에서 결함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이 있다면 한국을 배제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유럽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핀란드에 시간을 더 주고 어떻게든 유럽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숫자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것인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구리 가공 하나로 시작해서 소전 국산화에 성공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70여 개국에 납품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 개발한 합금을 유럽보다 더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쌓여야 가능한 겁니다. 수십 년간 합금을 녹이고 아변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 시간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체계가 되고 체계가 생태계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럽에 앉아서 아시아를 내려다보며 값싼 생산 기지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 값싼 생산 기지라고 무시했던 곳에서 유럽을 넘어서는 기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으면서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베르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르너,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전 항목 기준 충족입니다. 일부 항목은 핀란드를 상회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식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공식 단계는 끝났습니다. 모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리히터, 당신은 이 결정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이건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해야 합니다. 베르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알겠습니다. 공식 라인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리히터, 각오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험 성적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숫자들, 감정도 정치도 자존심도 모르는 숫자들.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두려웠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자는 숫자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평생 지켜온 또 하나의 신념이었죠. 두 개의 신념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자립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과 데이터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샘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금속 원반이었죠.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 반세기의 시간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자기 나라 동전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했던 나라, 그 나라가 반세기를 걸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미래가 걸린 테이블 위에 그들의 기술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더 이상 가볍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이 작은 금속만큼이나 묵직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공식 검증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모렐이 움직인 겁니다. 프랑스 재정 라인을 통해 브뤼셀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죠.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공세였습니다. 베르너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리히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렐이 유럽중앙은행 실무진에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외부 공급선 검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요? 기술 검증 라인의 정당한 권한 범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 결정이 아니라 전략산업 정책이라는 논리입니다. 정치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기술 네트워크도 모렐 편에 붙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죠. 에이노도 함께한 겁니까?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핀란드 조폐국 명의로 공식 입장서를 냈습니다.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석 달만 더 달라고 합니다. 석 달이면 출범 일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에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프랑스와 북유럽이 연합해서 한국을 막으려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출범 일정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죠. 이틀 뒤 브뤼셀에서 공식 기술심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실무진까지 배석한 정식 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모렐이 서류 묶음을 앞에 쌓아놓고 앉아 있었고 에이노는 기술 보고서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온 거였죠. 회의가 시작되자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유로화 동전 소재 대한 공급선 검토의 적절성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핀란드 측에서 현황 보고를 해주십시오. 에이노가 일어섰습니다. 현재 노르딕 골드 대량 아변 공정에서 일부 안정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원인을 파악했으며 석 달 내에 공정을 완전히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이라면 출범 일정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이 물었죠.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딕 골드는 유럽이 개발한 합금입니다. 이것을 외부에 넘기는 것은 기술 주권의 포기와 같습니다. 에이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기 합금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기술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모렐이 이어받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통합의 상징인 유로화를 외부 국가에 의존해서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유럽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렐의 논리는 강력했습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구조적이었죠. 기술 문제를 정치 문제로 격상시킨 겁니다. 의장이 저를 봤습니다. 리히터 기술 검증 라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렐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핀란드 측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노르딕 골드는 훌륭한 합금입니다. 니켈 문제를 해결한 것은 유럽 기술의 성과죠. 에이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석 달은 최소 추정치입니다. 대량 아변 공정의 안정화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석 달이 6달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하지 마십시오. 에이노가 끼어들었죠. 과장이 아닙니다. 저도 30년간 금속을 다루어온 사람입니다. 실험실과 양산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에이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기업의 샘플을 독일 연방 재료시험소에서 독자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전 항목 기준 충족입니다. 일부 항목은 핀란드시 제품을 상회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모렐이 물었습니다. 독일 연방 재료시험소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시험 기관이죠. 2번 반복 시험을 했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샘플 몇 개의 결과로 대량 생산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량 생산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모렐리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요? 유럽의 전략 산업을 지키는 것이 비합리적이란 말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렐과 저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죠. 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결정은 다음 회의에서 내리겠습니다. 단, 그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장이 저를 봤습니다. 리히터 한국 기업에 대량 생산 테스트를 요청할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수개월입니다. 노르딕 골드 대량 아변 공정을 새로 세섭하고 안정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핀란드와 시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모렐리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샘플을 요청했을 때 나흘 만에 기술 자료까지 포함해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나흘이요? 의장이 되물었죠. 네, 나흘입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렐의 정치 논리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숫자의 무게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안 났어. 하지만 대량 생산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졌어. 그러면 한국 쪽에 연락합니까? 해야지. 한스, 노르딕 골드 대량 아변 공정 안정화 테스트를 요청하되 조건을 명확하게 해. 유럽 기준 그대로 타협 없이. 기한은요? 기한은 정하지 마. 그들이 알아서 제시하도록 해. 한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답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빨랐습니다. 사흘 만이었죠? 한스가 서류를 들고 달려왔을 때 저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대량 생산 테스트를 수락한 건가?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건지 당황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얼굴이었죠. 뭔가? 공정 안정화 예상 기간을 적어 보냈습니다. 얼마래? 30일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스를 봤습니다. 30일이라고? 네. 핀란드가 석 달을 달라고 했는데 30일이라고? 네. 30일 안에 대량 아변 공정을 안정화하고 테스트 결과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신뢰를 완전히 잃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30일이라고 적어 보냈다는 건 자기들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허풍 아닙니까? 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허풍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스, 지금까지 이 회사가 한 번이라도 빈말을 한 적이 있었나?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일, 핀란드가 석 달을 요구했고 유럽 전체가 그 석 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30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도발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베르너에게 전화했습니다. 30일이라고 합니다. 뭐가 30일입니까? 대량 아변 공정 안정화. 한국 측이 30일 안에 결과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르너? 듣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죠. 리히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석 달, 한국은 30일. 이 차이를 모렐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겠죠. 모렐만이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개발한 합금을 우리가 대량 생산하지 못해서 아시아의 한 나라가 30일 만에 해결한다면 이건 기술적 충격이 아니라 존재론적 충격입니다. 베르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잘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였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30일, 한 달입니다. 한 달 뒤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의 주장이 사실인지 허풍인지 숫자가 증명해 줄 겁니다. 저는 그 30일이 두려웠습니다. 한국이 실패하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30일 만에 해낸다면 그건 유럽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자부심이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줄 때까지요. 3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3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열흘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죠.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스도 마찬가지였죠. 클라우스, 오늘도 아무 연락 없습니다. 알았네.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30일이라고 큰 소리 쳤다가 막상 공정에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건 아닌지. 모르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일이라는 숫자가 허풍이었을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죠. 노르딕 골드 대량 아변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핀란드가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험실에서는 완벽했던 합금이 대량 생산에 들어가자 색상이 갈라지고 표면에 균열이 생기고 두께가 들쭉날쭉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합금이라는 것은 온도, 압력, 속도, 냉각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실험실에서는 이 모든 조건을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지만 수십억 개를 찍어내는 공장에서는 그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핀란드가 석 달을 요구한 겁니다. 석 달도 빠듯한 기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석 달 안에 해결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30일이라고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 한스가 퇴근 직전에 제 사무실을 노크했습니다. 클라우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뭔가? 만약 한국이 30일 안에 해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답이 명확해지는 거지. 기술적으로는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모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스, 그건 30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야. 지금 걱정해봐야 소용없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요. 뭔가? 만약 실패하면요? 그러면 핀란드에 시간을 더 주는 수밖에 없겠지. 출범이 늦어지더라도. 유럽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 한스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성공해도 문제, 실패해도 문제. 어느 쪽이든 유럽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열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한스가 아침부터 흥분한 얼굴로 달려왔죠. 클라우스, 한국에서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중간 보고? 열나흘밖에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한스가 건넨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량 아변 라인 가동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대량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열나흘 만에요. 핀란드가 석 달을 달라고 한 바로 그 공정을 열나흘 만에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스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배치의 시험 결과가 적혀 있었죠. 색상 균일성, 두께 편차, 표면 상태. 아직 최종 수치는 아니었지만 방향성은 확실했습니다.
기준치 이내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한스, 이 아변 속도를 보게. 핀란드 라인보다 빠르지 않나? 네, 약 20% 정도 빠릅니다. 빠르면서 품질이 유지된다고? 중간 수치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빠르면 품질이 떨어지는 게 상식이거든요. 아변 속도를 높이면 금속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스트레스가 커지면 균열이 생기고 색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속도를 낮추면서도 안정화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빠른 속도에서 안정적인 수치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장비가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합금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온도와 압력과 냉각 조건의 최적점을 찾아낸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한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어떤 의미 말입니까? 이 회사는 노르딕 골드를 처음 다루는 게 아닐 수 있어. 아니, 처음이라고 해도 비슷한 성분의 구리 합금을 수십 년간 다뤄온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거야. 합금이라는 게 결국은 구리를 기반으로 한 변형이거든. 구리의 성질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새로운 합금에 대한 적응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반세기의 경험이 여기서 나오는 거로군요. 그래? 이건 어전을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야. 그 주 금요일 베르너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열나흘 만에 대량 라인을 가동했고 중간 수치가 기준 이내입니다. 열나흘이요? 네? 핀란드는 석 달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베르너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히터, 이 이야기가 퍼지면 핀란드가 견디지 못할 겁니다. 기술 검증 결과는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모래리 정보를 캐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측에서 과장한 건 아닙니까? 중간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엔 이른 거 아닌지. 그래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30일이면 2주 남았습니다. 네, 2주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28째 날 한국에서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30일이 아니라 28일이었습니다. 틀을 앞당긴 겁니다. 한스가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저를 바라봤죠. 한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보통 결과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대량 아변 공정 최종 보고서. 노르딕 골드 소전 대량 생산 안정성 검증. 색상 균일성. 기준 통과. 핀란드 대비 편차 4분의 1 수준. 저는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4분의 1이라고.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항목. 내마모성. 기준 통과. 표면 손상률 허용 범위의 3분의 1. 다음. 아변 두께 편차. 기준이네. 수십만 개 단위 배치해서 편차가 거의 제로에 수렴. 다음. 미세 균열. 없음. 다음. 생산 속도. 핀란드 대비 20% 이상 빠름. 다음. 납기 예상. 출범 일정 이내 전량 공급 가능.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스! 네? 이 수치가 맞는 건가? 독일 연방재료시험소에 다시 보내서 교차 검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지금 바로 보내. 한스가 서류를 챙겨 나가면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봤죠. 클라우스, 이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 전이야. 저도 30년간 금속을 봐왔습니다. 이 수치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조작하려면 실제로 그만큼의 기술력이 있어야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한스의 말이 묘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이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려면 실제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독일 연방재료시험소의 교차 검증 결과는 닷새 뒤에 나왔습니다. 디터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죠. 리히터,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 측 데이터와 우리 시험 결과가 일치합니다.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일치한다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저는 이 시험소에서 수많은 금속을 테스트해왔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업들 제품을 다뤄왔죠. 그런데 이번 한국 샘플의 대량 생산 품질은 제가 본 것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최상위권이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기준 충족이라고만 적겠습니다. 하지만 리히터,
당신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준을 통과한 수준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0일이었습니다. 아니 28일이었죠? 핀란드가 석 달을 달라고 했고 프랑스는 절대 외부에 맡길 수 없다고 했고 유럽 전체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공장을 돌려서 28일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개발한 합금입니다. 노르딕 골드는 유럽이 만든 겁니다. 유럽의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그 합금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건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베르너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차 검증 완료했습니다.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심의에 올려야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렐이 끝까지 막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 숫자는 나왔습니다. 이 숫자를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건 유로화의 미래를 도박에 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식 라인으로 올리겠습니다. 최종 심의를 소집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브뤼셀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아시아의 동쪽,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수십 년간 금속을 녹이고 두드리고 밀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정치를 몰랐을 겁니다. 모렐이 누군지도 에이노가 누군지도 브뤼셀 회의실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겠죠. 그들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금속을 다루는 일, 반세기 동안 해온 바로 그 일을요. 그런데 그 조용한 기술이 유럽의 가장 시끄러운 회의실을 침묵시킨 겁니다. 한스가 퇴근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클라우스, 오늘 좀 쉬십시오. 얼굴이 안 좋습니다. 한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뭘 말입니까? 한국말이야. 이 결과를 보고 자네는 뭘 느꼈나? 한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다고?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몰랐는지, 아니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값싼 공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청업체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청업체라고 깔봤던 곳이 우리가 석 달 동안 못한 걸 한 달도 안 되어서 해냈습니다. 기술자로서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스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281. 그 숫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죠. 유럽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숫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심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렐과의 마지막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죠. 숫자는 나왔지만 정치가 숫자를 이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럽이었으니까요. 최종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종 심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브뤼셀 유럽중앙은행 본부 회의실. 참석자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기술 심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각국 재정 실무 대표단, 조폐국 기술 책임자들, 유럽중앙은행 고위 실무진까지 이 자리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곧 유럽의 결정이 되는 거였죠. 회의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스가 옆방에 묵고 있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노크를 하더군요. 클라우스,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잠이 오겠나? 저도 못 자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한스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잠시 내려놓고 창가 의자에 앉았죠. 한스, 내일 어떻게 될 것 같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는 우리 편이지만 모렐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모렐만이 아니야. 에이노도 있고 북유럽 네트워크 전체가 반대편이야. 숫자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닐세. 유럽은 정치로 움직이는 곳이거든. 한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만약 내일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결되면 핀란드에 시간을 더 주는 거지. 출범이 늦어지더라도. 이건 내 결정이 아니라 유럽의 결정이니까. 하지만 데이터를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판단이 기술적 판단을 이기는 경우는 역사에 얼마든지 있어.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별개의 문제야. 한스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죠.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내일 유럽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모렐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평소보다 더 격식을 갖추고 있었죠. 서류 묶음을 4개나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전쟁 준비를 해온 거였습니다. 에이노는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부쩍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합금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였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의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유로화 동전 소재 공급선 최종 결정입니다. 먼저 기술 검증 라인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리히테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 연방 재료시험소의 교차 검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한국 기업의 노르딕 골드 대량 아변 테스트 결과입니다. 색상 균일성 기준 통과, 핀란드 대비 편차 4분의 1, 내마모성 기준 통과, 표면 손상률 허용 범위의 3분의 1, 아변 두께 편차 기준 이내, 미세 균열 없음. 생산 속도 핀란드 대비 20% 이상, 납기 출범 일정 이내 전량 공급 가능.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28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28일이라고요? 누군가 되물었습니다. 네. 핀란드 측이 석 달을 요청한 동일한 공정을 28일 만에 안정화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독일 연방재료시험소의 독자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죠. 모렐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의장,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모렐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연극 무대의 배우처럼 시선을 하나하나 맞추더군요. 유로화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화폐입니까? 아닙니다. 유럽 통합의 상징입니다. 3억 유럽 시민이 매일 손에 쥐는 통합의 증거입니다. 그 상징을 외부 국가에 의존해서 만든다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동전 소재를 아시아에 맡기면 내일은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전략 물자입니까? 방위 산업입니까? 한 번 열린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렐의 논리는 강력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핀란드 조폐국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석 달이면 해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기술자들이 유럽의 합금을 유럽의 공장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외부로 넘기는 것은 유럽 기술에 대한 모욕입니다. 에이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유럽 대표단도 동조하는 표정이었죠. 의장이 저를 봤습니다. 리터, 반론이 있습니까?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렐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전략산업의 외부 의존은 신중해야 합니다. 모렐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제가 동의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핀란드가 석 달 뒤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에이노를 봤습니다. 에이노, 석 달 뒤에 대량 아변 공정이 안정화된다고 확신합니까? 색상 편차, 미세 균열, 두께 편차, 이 모든 항목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에이노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확신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에이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에이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석 달이 6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출범 일정은 무너지고 금융시장은 유럽 통합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흔들리고 투자자들이 이탈합니다.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모렐이 끼어들었습니다. 리히터, 당신은 기술자입니다. 정치적 판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경력에서 회의실에서 소리를 높인 건 이때가 처음이었죠. 자존심으로 통화를 찍어낼 수 있습니까? 자존심으로 3억 시민의 동전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출범 일정이 무너져서 시장이 폭락하면 그때 가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리는 것 같았죠. 모렐과 저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독일 대표단의 금융실무 책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출범이 석 달 연기될 경우 예상되는 시장 영향을 수치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베르너가 대답했죠. 유럽중앙은행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석 달 연기 시 유로화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최대 15%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범 직후 환율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최악의 경우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15%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모렐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휴회하겠습니다. 30분 뒤에 재개합니다. 복도로 나온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스가 다가왔죠. 클라우스, 괜찮습니까? 괜찮아. 좀 흥분했네.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모렐이 프랑스 대표단과 격하게 논의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에이노는 벽에 기대어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30분 뒤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의장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얼굴이었죠. 각국 대표단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기술 검증 결과는 유효합니다. 독일 연방재료시험소의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대량 생산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모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출범 일정의 준수는 유로화 통합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정 지연으로 인한 시장 신뢰 손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에이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스페인 조폐국을 통한 공식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국 기업의 노르딕 골드 소전을 유로화 동전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끝이었습니다. 모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유럽의 굴복입니다. 모렐, 이건 유럽의 생존입니다. 의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모렐은 서류를 챙겨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프랑스 대표단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에이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저는 에이노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이노, 리히터, 당신이 옳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옳았습니다. 노르딕 골드는 훌륭한 합금입니다. 당신이 개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되지도 않았죠. 에이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합금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세상에 내놓은 건 그들이었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자로서 에이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다른 누군가가 더 잘 구현해내는 걸 지켜보는 기분. 그건 분노가 아니라 슬픔에 가까운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베르너가 다가왔습니다. 리히터, 수고했습니다. 베르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결정이 기쁘지 않습니다. 베르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기술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라는 건 압니다. 유로화 출범을 지켰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유럽의 기술자로서 우리가 우리 합금을 우리 손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리히트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 멀리 아시아의 그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보지 못했죠.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실패입니다. 베르너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그로부터 얼마 뒤 스페인 조폐국에서 공식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산 노르딕 골드 소전이 유로화 동전 생산에 공식 투입된 겁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물량이 확정되고 생산 라인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출범 일정 안에 전량 공급이 이루어졌죠. 유로화는 예정대로 출범했습니다.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율은 안정되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유지되었죠. 3억 유럽 시민이 새로운 동전을 손에 쥐었습니다. 황금빛 노르딕 골드가 반짝이는 동전을요. 그 동전을 받아든 유럽 시민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손에 들린 동전의 금속이 어디서 왔는지, 그 금속을 만들기 위해 어떤 나라가 반세기를 걸어왔는지, 브뤼셀 회의실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그 뒤로 벌어진 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유로화 납품 이후 그 이름은 세계 조폐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60여 개국, 70여 개국, 숫자가 계속 올라갔죠. 지구상에서 유통되는 동전 2개 중 하나가 한국산 소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유럽의 일부 소전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하나둘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전략 산업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모렐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승인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유럽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유럽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스가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후회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아.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유로화 출범이 무너졌을 테니까. 하지만 씁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씁쓸한 거면 충분한 겁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분노하셨을 테니까요. 한스의 말에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후회가 아니라 씁쓸함이라면 그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대가가 무겁다는 것뿐이죠. 유로화 동전은 지금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3억이 넘는 유럽 시민이 매일 손에 쥐는 그 동전. 유럽 통합의 상징. 하지만 그 안의 금속은 유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고 사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죠.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지갑이 가벼워졌다는 거였습니다. 물리적으로요. 동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긁고 휴대폰을 대고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끝나는 시대가 오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동전을 꺼내지 않고 있었다는 걸요. 카드 한 장이면 되니까요. 커피숍 카운터 옆에 놓인 동전 거스름돈 그릇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군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동전이 짐이 되는 시대가 왔구나. 사무실에 도착하니 한스가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이거 보셨습니까? 뭔데? 스웨덴이 소액 동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스웨덴만이 아닐 걸세. 조만간 다른 나라도 따라갈 거야. 그러면 소전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지. 구조적으로. 한스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괜찮을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죠. 글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시장 자체가 사라지면 소용없지 않겠나?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결제가 확산되면 동전 발행량이 줄어드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유럽 내 동전 발행량은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1센트, 2센트 동전의 폐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죠. 관련 통계를 직접 뽑아봤더니 추세는 더 명확했습니다. 유럽 전체 동전 발행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현금 사용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전 산업은 구조적으로 쇠퇴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세계 소전 시장의 절반을 장악한 그 나라, 동전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시장 자체가 사라지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딘가에서 안도감 비슷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유럽이 기술 경쟁에서는 졌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들을 제한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비열한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유럽 기술의 자립을 믿어온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스에게도 말했죠. 시대가 바뀌고 있어. 동전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네. 이제 그들도 흔들릴 거야. 한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지. 시장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버티겠나.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만. 다르게? 어떻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스가 그렇게 말하고 나갔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숫자가 명확하니까요. 시장은 줄어들고 있었고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한스가 분석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묘했죠. 뭔가를 발견한 사람 특유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소전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요. 한국 기업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시장은 줄어드는데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스가 건넨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그래프가 두 개 있었죠. 하나는 세계 동전 발행량 추이,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곡선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이건 우상향이었죠.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으면 가위 모양이 됩니다.
시장은 내려가고 점유율은 올라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답은 간단합니다. 경쟁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소전 기업들이 하나둘 시장에서 철수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죠. 시장이 줄어드니까 수익성이 나빠진 겁니다. 수익성이 나빠지면 투자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면 기술이 뒤처지고, 기술이 뒤처지면 입찰에서 밀리고, 입찰에서 밀리면 더 수익이 나빠지는 악순환이지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는 거로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떠날 때 그 자리를 채운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쇠퇴하는 시장에서 독점이 강화되는 구조,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보던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한스, 지금 이 회사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 세계 소전 시장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60여 개국에 공급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독점입니다. 독점이라. 지구상 동전 2개 중 하나는 이 회사의 소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동전 시대가 저문다고 해서 그들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경쟁자들이 먼저 쓰러지면서 독점이 강화된 거였죠. 이건 시장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재편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재편의 승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입니다. 남들이 떠날 때 그들은 남았다. 한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거였죠. 쇠퇴하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남들보다 오래 버티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걸 해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스가 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죠. 심각하다기보다는 뭔가 큰 걸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클라우스,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 이 한국 회사, 소전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방위산업입니다. 구리 합금 기반으로 탄약과 포탄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스를 봤습니다. 방산이라고? 네. 그리고 핵심 기술이 소전과 같습니다. 한스가 기술 비교표를 펼쳤죠. 고순도 구리, 합금 안정성, 대량 생산 공정, 정밀 압연 기술, 소전에 쓰이는 기술과 방산에 쓰이는 기술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동전과 포탄이 같은 금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리를 다루는 기술의 두 갈래인 겁니다. 하나는 화폐로, 하나는 국방으로.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모래리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죠. 오늘 동전 소재를 아시아에 맡기면 내일은 방산도 내줄 겁니까? 그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수사라고 봤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렐은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이죠. 유럽이 넘겨준 게 아니라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스, 그러면 이 회사는 처음부터 소전 기업이 아니었던 건가? 소전은 사업의 한 축일 뿐이었습니다. 본질은 금속 가공 기업입니다. 구리를 기반으로 한 모든 것을 다루는 회사죠. 우리가 놓친 거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 회사를 소전 납품업체로만 봤어. 동전 만드는 회사. 그게 우리의 한계였어. 이 회사의 본질은 동전이 아니라 금속이었던 거야. 반세기 동안 구리를 녹이고 합금을 만들고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술을 쌓아왔고 그 기술이 동전으로도 가고 방산으로도 간 거야.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동전 시장이 사라져도 끄떡없겠지. 동전은 이 회사의 한쪽 팔일 뿐이니까 다른 팔이 더 크게 자라고 있었던 거야. 클라우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최근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방위 산업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부품까지. 그리고 그 뿌리에 금속 가공 기술이 있습니다. 소전에서 시작된 그 기술이요. 동전에서 포탄까지. 평화의 금속에서 전쟁의 금속까지. 한 나라가 반세기 동안 쌓아온 기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한스. 네. 내가 틀렸네. 뭐가 말입니까? 동전의 시대가 끝나면 그들도 끝날 거라고 했잖아. 내가 틀렸어. 그들에게 동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야. 한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클라우스, 우리 둘 다 처음부터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동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흔들릴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시장은 제 계산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쟁자들은 쇠퇴 속에서 쓰러졌지만 한국은 쇠퇴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소전 뒤에는 방산이라는 더 거대한 세계가 있었죠. 동전과 포탄, 평화의 금속과 전쟁의 금속, 그 모든 것이 같은 기술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동전이 아니었어. 반세기를 걸어온 그 나라의 기술은 동전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죠. 얼마 전 일입니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뚜껑을 열어보니 그 시절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핀란드 기술 보고서, 브뤼셀 회의록, 독일 연방재료시험소의 시험 성적서,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노르딕 골드 샘플이었죠. 저는 그 샘플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색이 바래지 않았더군요. 황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표면도 매끈했죠. 균열 하나 없이. 그때 시험소에서 디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거짓이 아닙니다. 이 금속이 그 말을 증명하고 있었죠.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품질. 그게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을 들여다보면서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한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스도 이제는 은퇴했죠.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입니다. 한스, 나야, 클라우스,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재 정리하다가 옛날 서류들을 찾았네. 한국 샘플도 나왔고, 아, 그거요. 아직도 갖고 계셨습니까? 버릴 수가 없었어. 이상하지? 금속 조각 하나를 30년 가까이 갖고 있는 늙은이가. 한스가 전화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 갖고 있으니까요. 자네도? 네. 시험소에서 돌려받은 샘플 하나를 몰래 챙겼습니다. 서랍 속에 아직 있습니다. 저도 웃었죠. 우리 둘 다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스, 한 가지 물어보겠네. 뭡니까? 자네는 그때 어느 순간에 확신했나 한국이 해낼 거라는 걸. 한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샘플이 도착했을 때입니다. 상자를 열고 처음 만졌을 때요. 표면을 만지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다르다. 이건 대충 만든 게 아니다. 나도 그랬어. 손끝으로 느꼈지. 그런데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사람으로서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스 자네가 처음 한국 자료를 들고 왔을 때 기억나나? 이 회사 이력이 이상하다고 했었지. 기억합니다. 너무 깔끔하다고 했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검증부터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 검증부터 하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감정을 빼고 숫자만 보자. 그런데 숫자를 볼수록 감정이 무너지더군. 한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그 샘플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동전의 재료조차 외국에서 사와야 했던 나라. 그 나라의 누군가가 결심했죠.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그 결심이 작은 공장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리를 녹이고 합금을 만들고 두드리고 밀어내고 실패하고 다시 녹이고 다시 만들고 그 과정이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요.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작은 나라의 작은 공장에서 금속을 만들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 조용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소전 국산화, 첫 수출, 아시아 시장 개척, 중동 진출, 아프리카 진출, 그리고 유럽, 세계 70여 개국, 지구상 동전 2개 중 하나, 그리고 방위산업까지 한 나라의 반세기가 이 작은 금속 조각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서재 책장에서 유로화 동전을 하나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죠. 유로화가 처음 발행되었을 때 기념으로 가져온 겁니다. 한 손에 한국 샘플을, 다른 손에 유로화 동전을 올려놓았습니다. 같은 금속이었습니다. 같은 합금, 같은 색, 같은 무게감. 한쪽은 아직 동전이 되지 못한 금속 원반이었고
다른 한쪽은 유럽 통합의 상징이 된 완성된 화폐였죠.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같은 곳에서 태어난 금속이었으니까요. 유로화 동전을 빛에 비추어 봤습니다. 황금빛 노르딕 골드가 반짝였죠. 유럽 시민 3억 명이 매일 손에 쥐는 이 동전. 유럽 통합의 상징, 유럽의 자부심. 그런데 이 금속은 유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유럽인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동전의 금속이 어디서 왔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직접 검증했고 제가 직접 승인했으니까요. 며칠 뒤 한스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은퇴한 늙은이 둘이 앉아서 맥주를 마셨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스, 모렐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은퇴했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와이너리를 하고 있다던데요. 와이너리라 잘 어울리네. 그 사람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 틀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그의 편이 아니었을 뿐이죠. 에이노는 핀란드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금속공학 교수가 됐다더군요. 교수라, 어울려. 그 사람은 진짜 기술자였으니까. 노르딕 골드를 만든 건 대단한 업적이야. 대량 생산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베르너는요? 베르너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더군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뭐라고요? 리히터?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유로화 출범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더군. 클라우스, 그건 사실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숫자를 읽었을 뿐이야. 그 숫자를 만들어낸 건 한국의 기술자들이지. 한스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뭔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맥주잔을 돌리면서요. 같은 결정을 했을 거야. 망설임 없이요? 아니, 그때와 똑같이 망설였을 거야. 그리고 똑같이 고통스러웠을 거야. 모렐의 얼굴도 다시 떠올랐을 거고 에이노의 쓸쓸한 웃음도 다시 봤을 거야. 하지만 결론은 같았을 거네.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으니까. 기술자의 숙명이로군요? 그래. 기술자는 숫자 앞에서 정직해야 해. 그게 자존심보다 아프더라도.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맥주를 마셨죠.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의 조용한 교회 마을이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한스, 네? 저 멀리 아시아의 동쪽에 한 나라가 있네. 대한민국 말입니까? 그래. 그 나라에 어떤 도시에 공장이 있지. 지금도 돌아가고 있을 거야. 구리를 녹이고 합금을 만들고 소전을 찍어내고 있겠지. 그리고 같은 기술로 포탄 부품도 만들고 있을 거야. 그렇겠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모를 거야. 브뤼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렐이 누구인지, 에이노가 누구인지 아마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겠지.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금속은 유럽 전체에 퍼져 있어. 3억 명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지. 그게 기술의 힘이야. 조용하지만 어디에나 다 있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손바닥 위에 샘플을 봤습니다. 작은 금속 원반 하나. 이것이 유럽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제 신념을 흔들었죠. 이것이 저를 30년 가까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인입니다. 유럽의 전략 산업 자립을 평생 믿어왔습니다. 전략 산업은 외부에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 했죠. 그리고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값싼 생산 기지, 기술력 없는 하청업체.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로화는 유럽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금속에는 대한민국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반세기 동안 쌓아온 시간이요. 작은 공장 하나에서 구리를 녹이기 시작한 그 시간이 유럽 통합의 상징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가장 작은 동전 하나가 한 나라의 반세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건 틀린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존심이 아니라 실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논쟁하고 있을 때 그들은 공장에서 금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기술적 정밀함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 차이가 반세기 뒤에 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한스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야, 한스. 뼈 아픈 이야기지. 뼈 아프니까 좋은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 위에 샘플을 한 번 더 봤죠. 황금빛 금속 원반, 작지만 무거운 것.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도 동전이 있을 겁니다. 한번 꺼내서 보십시오. 그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 어떤 나라의 시간이 들어있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의 무게를 저는 이제야 압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